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밥, 고칼, 새 구도자의 부끄러운 도전기라 할 수 있는데요. 한 권을 읽더라도 고전의 신세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51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와! Congratulation. 예. 축하를 해야 될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예.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모처럼 이렇게 저희 다시 또 물어보게 됐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북구고전 멤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고전의 영원한 흑기사 또는 흑마늘 들바람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흑기사와 흑마늘 그 사이에 어느 지점쯤에 계신? 흑마늘은 뭐예요, 근데?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예. 네. 아무튼 좋은 얘기죠, 다. 흑이니까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자, 그다음 저희 북구고전의 로에나 그리고 레베카 그 사이 어디쯤에 계신 꿈밤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꿈밥입니다. 정확한 표현 같다. 와. 뭐가 정확해? 어디쯤 제가 네. 어드맨가? 저희 오늘 다루게 될 작품에 나오는 등장 인물입니다. 그렇죠. 예, 예. 주인공 아이반호를 쟁취하려는 네. 두 여성. 네.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에 좀 끌리십니까? 레베카 쪽에 끌리지. 모에나는 뭐 존재감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레베카 쪽에 끌리시는군요. 근데 너무 고생을 하네. 네, 그렇습니다. 자, 돼지치기 거스와 광대 완바 그 사이 어디쯤에 있습니다. 네, 북구고전의 영원한 종, 고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 자리 모이게 됐는데 그 북구고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사변이 좀 있었습니다. 팟빵이 또 저희 팟캐스트를 또 이렇게 좀 메인 페이지에 또 소개를 해주시는 바람에 구독자분들이 좀 꽤나 늘었습니다. 네, 많이 늘었죠. 네, 저희가 그동안 그토록 구독자 배가 운동을 해도 안 되던 그 숫자가 배가 운동. 예, 요 팟빵에 요 손가락 하나만으로. 야, 맞아. 그거 보면 이게 팟빵이 타노스야, 타노스.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순위도 많이 올랐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요런 순위 오른 거 요거 자랑질을 좀 여기저기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미스코리아도 구독하고 있는 그런 팟캐스트가 됐습니다.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어디인가에 아나운서나 누가 있구나. 네네. 깜짝 놀랐네. 네. 그 미스코리아 분이 구독하고 계시는 팟캐스트입니다. 예. 네. 두 분은 보니까 그동안 좀 좋은데 좀 이렇게 좀 다녀오셨더라고요. 저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안동에 갔다 왔습니다. 안동역에서. 안동역이 뭐 좀 더 표현하면 이제 그 서원 투어? 서원 투어 그런 게 아니구나. 있나요? 서원 투어 그런 게 만든 말인데요. 서원 좀 다녀왔습니다. 안동에 있는 병산 서원 뭐 이런 서원들 좀 다녀왔습니다. 어땠습니까? 겨울에 가면 스산하죠, 거기는. 사람도 없고 그 서원에 나무들 심어놨는데 다 이제 겨울 나무기 때문에 스산합니다. 그 서원 앞에는 또 병산서원 특히 앞에는 그 낙동강이 쭉 흐르는데 거기도 이제 스산하죠. 얼음이 얼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추운 여행을 다녀오셨군요. 근데 그 분위기를 우리 같이 가는 우리 옆집기가 좋아해서 가자고. 우리 스산한 걸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 한적한 거 있잖아요. 사람은 없으니까. 한적하고. 그래서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네, 되게 가벼운 손으로 오셨다는. 농담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원래 그러잖아요. 대구나 그쪽에 먹을 게 없잖아요. 선물도 없어요. 먹을 데가 왜요? 먹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구 쪽에서 듣는 분들 저희 지금 구독자 중에 대구 발끈하실 분들이 수 계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대구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대구에 택시를 탔는데 첫 택시 기사 어르신께 대구에서는 무엇을 먹으면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구에 먹을 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한 예를 드릴게요. 건설 현장에 대구의 큰 건설 현장에 그 건설 이제 노동자들이 왔잖아요. 한 달 하고는 다 집에 간다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대구에 한밭집에 먹을 게 없다고. 아하. 그건 대구 아저씨, 그 택시 아저씨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예, 직접 그렇게 얘기를 예, 하셨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먹을 게 없나 했더니 몇 개는 있더라고요. 아니 그 제가 예전에 그 어디에서 이제 얼핏 건너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 대구 경북 쪽에 이제 미인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논리를. 이게 또 이제 신라 천년의 또 고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권력이 집중된 지역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 미모와 이런 게 빼어나는 분들이 많이 모인 곳이 또 그쪽 지역이었다. 그러다 보면 음식 문화도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예. 대구 분들이 경주를 많이 간다 그래서 그 지역 어쨌든 뭐 오랫동안 권력을 가진 곳인데 그리고 양반 그렇죠. 안동이 양반 또 네. 동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식사는 단촐하게 하셨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양반이라서 단촐하게 하셨군요. 그리고 굳이 먹는 거에 신경을 안 쓰셨나 할 정도로 좀 그 음식 문화는 발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짧은 여행, 짧은 소견이기 때문에 이건 들바람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당연히 개인이죠. 근데 어디 소견이 아주 먼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먼지 같은 얘기. 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저 꿈밤님께서도 네. 좋은데 다녀오셨다고 또. 뭐 일주일 휴가 받아가지고 경주랑 뭐 서울 뭐 그냥 갔다 왔어요. 비슷한데 가셨네요. 이게 그 이제 국내 여행은 이상하게 공교롭게 꼭 겨울에 가게 돼요. 이게 연차 소진이 하다 보면 그렇죠. 타이밍이. 그래서 다음에는 좀 봄이나 가을에 오자 이랬는데 또 또 겨울에 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또 스산한 풍경을 보셨군요. 아니 저는 이제 뭐 그쪽에 이제 뭐 다른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코스가 그렇게 된 거긴 한데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많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되게 간만에 나간 거여서 좀 그 사람들 몰리는 데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좀 이렇게 트렌드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부러 좀 그런 데를 찾아다녔거든요. 복작복작한 곳을. 그래서 요즘 그 경주의 황리단길이라고 지역마다 요즘 무슨 리단길이 한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거기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첨성대, 대릉원 이쪽 주변 골목에 이제 상권이 쭉 형성이 됐는데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경주를 한 7년, 8년 만에 간 거였는데 굉장히 생경한 풍경이었어요. 한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정말 미어 터지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수학 여행이나 아니면 그렇죠. 이제 뭐 초등학생 있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주로 가던 첨성대, 대릉원 이런 데에 그 친구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엄청나게 북적거리는 걸 보면서 좀 이제 제주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복잡거리는 게 요즘 애들이 워낙 이제 사진 찍는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다른 포토 스팟들을 발견들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엄청 몰린 거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새롭게 들여다보는 관점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업무차 간 것 같아요. 두 분은 되게 참 견문을 많이 넓히시고 오셨네요. 네. 저는 이제 뒹굴뒹굴만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희 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구독자분이 갑자기 막 늘어나면서 댓글 주신 분 중에 스코티라는 분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에피에 맞춰서 첫 회부터 정주행 해보렵니다. 해당 고전도 읽으면서 앞으로 오래오래 팟캐스트 이어나가 주세요. 부탁이요. 감사합니다. 이 부탁 들어주실 겁니까? 웰컴. 들어주실 겁니까? 이 부탁? 웰컴. 네, 오랫동안 이어나가겠습니다. 웰컴입니다. 네, 그리고 저 변함없는 저희의 웃음과 망강님 에피소드 후원해 주셨고요. 2월 첫날 저희 또 이제 그 에피크로스의 쾌락 요것도 이제 들으시면서 요 첫날 듣게 돼서 무한 쾌락을 느끼신다 이렇게 감상평 주셨고 허수알덜님 또 오랜만에 또 댓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북구고전 많이 좀 응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51회 그리고 다음 주 52회는요. 네, 아이반호라는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이 학생께서 제가 추천을 받았죠. 뭐를 했으면 좋겠니? 뭐를 했으면 네가 이 팟캐를 듣고 좋아요를 누를 수 있겠니? 제가 나름대로 이제 추궁을 한 끝에 이 작품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떠셨습니까? 아이반호. 근데 문장이 길어요. 고전들이 그렇잖아요. 예, 문장이 길다. 근데 이게 무슨 그 어떤 거냐면 그 옛날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막 그 아주 옛날 영화들 보면 대사들이 약간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만연체. 예. 도치법, 예. 단어법 막 이런 게 막 난무하잖아요. 저 어디 저 김수현 작가식의 예. 뭐 그런 식이에요. 막 하다가 뒤에 이제 얘기 나오는 뭐 그런 건데 고전치고는 좀 이렇게 크크 웃게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800페이지가 좀 넘죠 이게 800페이지. 야, 그러니까 지금 전자책으로 예. 읽어서 정확히 맞습니다. 모르겠는데, 예. 예. 그렇게까지 늘릴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이 들면서도 아무튼 예, 뭐 재밌게 읽었습니다. 800페이지가 지금 조금 넘나요? 아니요. 지금 한 이 현대 700페이지가 700 조금 안 되죠. 지성으로 예. 하면 예. 예, 그 정도 700페이지는 안 돼요. 저는 이제 680페이지 정도. 이 분량감이 저희 예전에 그 모비딕 했던 때하고 좀 음. 약간 비슷한 느낌. 예. 모비딕이 얘보다 조금 더하죠. 예. 좀 걔는 거의 그런- 목침 수준의 두께였기 때문에. 두께로 친다면 그렇죠. 예. 예. 어떠셨습니까? 꿈맘님. 들바람님. 옛날 이야기 잘 읽었어요. 옛날 아하.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리고 영국과 이제 그 노르망, 프랑스 뭐 이런 그 당시 중세 얘기들을 뭐 그냥 정리할 수 있는 책이었고 아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토리들을 그냥 읽었다. 영국 사람들 참 재밌는 사람이다. 아하. 워낙 묘사가 좀 디테일하잖아요. 그쵸. 네. 예. 역사 문화를 조금 더 알 수 있고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중세 영화 플러스 판타지 맞아요. 중세 배경으로 한 판타지 영화를 가끔 좋아합니다. 아하. 그-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저기 왕자의 게임을 제가 정주행을 했거든요. 왕자의 게임. 그거 좋아하시면 이거 좀 좋아할 예. 만하죠. 예. 예, 아마 왕자의 게임의 그 베이스가 뭐 예. 아주 깊은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도 해보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어쨌든 그런 판타지 영화를 약간 좋아하는데 뭐 그런 점에서는 역시 고전이야. 예. 이런 거 읽어야 판타지 중세 시대를 좀 자세히 알 수 있겠지라는 음.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소설을 읽을 때 보면은 가장 이제 그 핵심이 되는 사건이 주로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반호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갈등이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노르망과 이 섹슨족의 갈등이 있고 이 세드릭과 세드릭 아들 아이반호의 갈등이 권력 있고 사이 갈등, 예,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 예. 여러 갈등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갈등만 하나의 플롯으로 놓고 그렇죠. 봐도 계급간 갈등도 볼 수 있고 있을 그렇죠. 정도로 이렇게 예. 재밌었는데 반면 좀 인물이 너무 평면적이었다. 인물이 좀 지나치게 좀 평면적인 부분은 조금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 소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이 어떤 박제화되는 그 이미지가 요런 방식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저희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리처드 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탕하고. 근데 사실 역사적인 평가는 굉장히 좀 이게 좀 갈리는 인물인데 이런 식으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세탁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죠. 뭐 다 그런 거죠. 소설이니까. 예, 그런 생각을 뭐 작가의 좀, 마음이니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들바람님께서 아이반호 어떤 작품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이바노는 이제 월터 스콧이라는 영국 소설가가 쓴 작가가 쓴 1800년대 작품이죠. 근데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12세기, 아하. 11세기 후반, 12세기의 네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1819년에 작품이 나오는데요. 역사 대중 소설인데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어가지고 유럽뿐만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서 저기 아메리카로 간 분들까지도 이 책을 사서 읽을 정도로 대중소설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거의 8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쓰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아주 옛날 얘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런 역사 소설을 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나 봐요. 네네. 그리고 이 아이바노를 소개하는 제가 읽은 책은 현대지성인데 현대지성에서 이 아이반호라는 책을 한 문장으로 재밌게 묘사한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리면 충성스러운 흑기사의 양다리 로맨스. 양다리 로맨스. 양다리 로맨스와 멋진 무용담. 네. 이런 소개를 아이바노를 쓴 월터 스콧이 들었으면 얼마나
황당했을까, 기분 나빴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예. 양다리 맞습니다. 양다리 로맨스 맞습니다. 양다리 로맨스. 잉글랜드를 점령했던 노르만들의 인물들이 쭉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쭉 왕가, 그리고 여기에 배경이 될 수 있는 건 십자군 전쟁이라는 얘기가 또 있고요. 또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제 그 당시의 시각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소설은 또 아까 그 우리 꿈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간 평면적이라고 하신 건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인물 묘사가 우리 심리 묘사가 된 게 아니라 그렇죠. 단순히 이제 맞아요. 대사 외향적인. 그리고 문화나 행동이나 의상이나 관계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 배경은 나중에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 고칼님께서 잘 정리하시겠지만 전쟁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쟁 얘기 사이에 나오는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그리고 민족 내부의 권력과의 갈등, 권력 그리고, 찬탈.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로맨스,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흑기사, 뭐 중세 시대에 흔히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죠. 번복돼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여기에는 이제 캐톨릭 아닌가 당시 중세 시대를 했던 기독교 문화와 그리고 유대교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으로 갔던 저쪽에서의 싸움들, 그러니까 아랍과 약간 베이스도 있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책은 해박한 고전의 문화를 통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이 저자의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자기도 알 수 있는, 그렇죠. 중세시대의 내용을 한 방에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그 따님이 추천한 이유는 아마도 로맨스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중세시대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런 건지. 따님은 이걸 다 읽긴 한 거죠. 아니요, 안 읽었어요. 예? 요걸 한번 다뤄달라. 그럼 바로 이걸로 달라. 읽은 걸로 퉁치는 거 아니에요? 써머리를 원하는 저희 거. 북구고전을 활용하는 방법 가운데 그쵸. 하나가 활용 팁. 요런 겁니다. 안 읽고도 알 수 있다. 안 읽고도 저희 북구고전을 통해 가지고 마치 읽은 것처럼. 아니 괜찮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저희의 의도가 그거 아니야. 아니 그렇습니다. 이 괜찮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한번 숙제 부담을 덜어줄게. 아니 왜냐하면 그 아이반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자체도 이게 좀 약간 그 소년들을 위한 좀 약간 어떤 모험담, 로맨스 소설이다, 좀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저희가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모비딕보다는 좀 약간 분량이 조금 적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보면 소설치고는 굉장히 분량이 많은 편이거든요. 분량도 이게. 많고요. 다루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문장 자체가 좀 약간 만연체고 늘어지고 도치도 있고 좀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너무 질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생각보다 스토리는 빨리 읽힌다. 스토리는 뻔하다. 앞에 스토리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주요 스토리는 매우 단순한데, 네네. 그 길로 가면서 이제 뭐 이 길로 빠지면 그 길에서도 한참, 그렇죠, 저 길에서도 한참, 뭐 이런 식인 거죠. 심지어 영국의 옛날 민속 얘기도 막 나오고. 네, 맞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저는 딱 시대적인 배경을 딱 보니까 아마 우리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섹슨족의 영주로 나오는, 지금도 이제 노르만에 이미 모든 나라가 강탈을 당했지만 그나마 이제 섹슨족의 자기 영지를 갖고 있는 영주로 나오는 그 세드릭이라는 사람이 그러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고사흥 대감, 고사흥 대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 귀족 이런 거였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 주인공인 아이반호가 우리 저 고해 신하고는 좀 약간 결이 다르죠. 아이반호는 일단 어떤 그 섹슨 민족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요런 거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저는 그렇게 빗대가면서 이렇게 조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처드 왕 같은 경우에는 쇼 코넬이 생각하면서 읽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루에나 공주 같은 경우에는 스칼렛 요한슨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슷했나요? 영화를 만드시놨네. 영화를 아니 영화를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조금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서양 그 영국이나 미국 저 영화 제작자들이 우리 중세 시대하면 그런 약간 판타지처럼 만드는 경우죠. 인물도 그렇게 설정하고 막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소설은 사실 그렇게 스토리지만 이 사람의 글씨, 그러니까 원터 스콧이 이런 글이 나중에는 디킨스나 듀마까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단순히 그냥 뭐 역사 소설로 남은 게 아니라
소설 작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전하는데 아하.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뭐 고칼님이 이제 뭐 어떤 배우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외향적인 묘사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시각화하게 되기는 맞아요, 해요. 맞아요. 읽다 네, 보면 맞습니다. 이미지화하게 되고. 네. 저처럼 이제 책을 덜 읽은 사람은 이렇게 스테레오 타입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런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 상상하고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이제 초판이 10,000부를 찍었는데 10,000부가 다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 1819년에 그때 비용이 10파운드라고 하는데 이게 총 3권에 걸쳐 가지고 만든 책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구매력이 한 149파운드. 책 3권이 한화로 23만 원이랍니다. 네. 23만 원이면 엄청 비싸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면 또 이제 뭐 물론 그 금속 인쇄술이 이미 개발이 돼가지고 뭐 보급은 됐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값은 비싼 시기였다. 이게 이 책이 나올 때 1800년대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성장할 때라서 네. 인쇄술도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소설로서 아하, 그럴 수 역사 있겠네요.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답니다. 예. 산업혁명과 함께. 어쨌든 뭐 역사 소설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월터 스콧 자체도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저기서 레퍼런스로 참고한 어떤 역사서들이 굉장히 많았고 좀 재밌는 게 로빈 훗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로빈 훗이 나오는데 로빈 훗은 이미 그 전에 이미 별도의 작품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걸 딱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그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원래 별도의 작품에 있었던 캐릭터를 끌고 온 것을 알았거든요. 마치 그 우리 마블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을 끌고 들어온 것처럼. 예. 물론 마블과 스파이더맨은 그 소니와의 저작권 협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이때는 아마 저작권 협상이 없지 않았을까. 혹시 요구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얘네들 철저하게 계약 문화가 있으니까. 어쨌든 월터 스콧이 로빈 훗을 투입을 하면서 원작이 갖고 있는 그 성격과 이런 거를 최대한 보존해주는 활용하면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꿈밤님께서 우리 저 작가 월터 스콧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지금 아이바노가 잉글랜드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잉글랜드. 잉글랜드를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인데 월터 스콧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에든버러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변호사, 어머니는 대학 의학부 교수였다고 금수저. 해요. 교수의 딸. 그러니까 뭐 아무튼 집안이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월터 스콧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몸이 별로 그렇게 그 튼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병약해서 좀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를 그 에든버러 대학교 고전과에 다니기는 했었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퇴를 하고 아버지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뭐 사법시험에도 합격하고 변호사도 됐다고 해요. 이제 실제 이제 재판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민요나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똑똑했나 봐요. 막 시도 굉장히 많이 암송하고 뭐 문학 작품들을 줄줄이 이렇게 외워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전설, 민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약간 문학적 소양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쓴 거는 소설이 아니고 서사시 같은 대서사시 같은 것들을 썼고 그래서 그런 대서사시들을 쓴 것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굉장히 이 사람을 유명하게 한 요소이기도 한데 이게 서사시라는 게 이제 뭐 시이긴 한데 막 이야기처럼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장르적 성격에 좀 지루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쪽에 것들이 뭘 없을까 하다가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썼던 소설이 웨이벌리라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하게 만든 소설인 거죠. 이때만 해도 이제 약간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웨이벌리 작가 뭐 이렇게 작가.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이제 역사 소설들을 계속 쓰기 시작을 하게 됐죠. 대부분 이것이 이제 스코틀랜드의 배경으로 한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었고 이 사람의 소설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생활 방식, 그다음에 이제 아이바노도 보면 인물들이 당시 이제 귀족 중심의 어떤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면 그렇죠.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서 스코틀랜드 사회 전반을 굉장히 묘사를 하면서 그런 역사 소설들을 쓰다가 한 9권 정도
오더도는 이제 스코틀랜드에 관한 소설이었고 이 아이바노는 이제 10번째 역사 소설인데 이제 잉글랜드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설만 쓴 거는 아니었고 이제 뭐 번역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런 출판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출판사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도산을 합니다. 아이고. 도산하면서 되게 큰 빚을 지게 되면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작품들을 엄청 많이 써내기 시작을 해요. 많은 소설가들이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몸이 튼튼하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병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지중해 쪽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요양을 다니다가 병세가 계속 악화돼서 귀국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웨이벌리 소설이라고 이렇게 어쨌든 그 작가 자신을 어떤 그 특정 문학의 한 장르로 그룹핑할 수 있는 그렇게 됐다는 건 좀 굉장히 좀 자기만의 작품 세계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제가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좀 약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군사 전문가. 네, 중세 시대 그냥 뭐 기사 나오고 그냥 기사들 칼싸움하고 뭐 사실 뭐 그건 맞아요. 그건 맞긴 맞는데 우리가 이제 또 오늘날 이제 영국 하면은 이제 뭐 예전만큼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1타 최강대국 요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요런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정말 헐거벗은 시절 그때의 얘기다 보니까 요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책 본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좀 먼저 낭독을 해드리면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리로 저렇게 싸질러 다니며 꿀꿀거리는 짐승을 자네는 뭐라 부르지? 이런 멍청이 그야 스와인 돼지지. 그건 바보라도 다 한다고. 그래 스와인은 어엿한 섹스너가 아니냐고. 그렇지만 반역자처럼 암퇴지의 가죽을 벗겨 내장을 꺼내고 토막낸 후 발목을 묶어 매달아 놓으면 그것은 뭐라고 부르지? 포크, 돼지고기지. 제 아무리 바보라고 그것은 알고 있으니 다행이구만. 그러면 내 생각에는 포크가 분명한 노르만 프랑스어가 아니고 뭐냔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그 짐승이 살아있어 섹슨 노예가 돌보고 있는 동안에는 섹슨 이름으로 통하지. 하지만 귀족들 연회에 쓰이려고 성의 연회장으로 옮겨지게 될 때는 노르만의 것으로 바뀌어 포크라고 불리게 되는 거지. 자네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지, 거스? 네, 제가 이 대목을 왜 읽어드렸냐 하면요, 영국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영어의 변천의 역사와 이게 거의 그렇죠. 같다. 언어의 변천.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 이 소설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드릭 영주의 돼지치기 거스 그리고 이제 그 광대죠. 완바의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단어 사용에 있어가지고 혼돈이 굉장히 지금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 쓰던 용어가 아니라 외래 용어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써야 되고 그런 환경이 바뀌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제 그 영국의 본토를 우리가 크게 이 브리튼 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브리튼 섬에 5세기에 처음 정착을 하게 된 민족이 게르만의 분파인 앵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앵글족이 브리튼 섬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우리 앵글들의 땅이라는 뜻의 앵글랜드. 이게 나중에 잉글랜드가 되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추가로 게르만의 또 다른 분파라고 할 수 있는 섹슨이 추가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미국 그리고 영국의 주류 민족인 앵글로 섹슨족이 이렇게 그렇죠.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1066년에 노르망디의 한 귀족이 또 군대를 끌고 영국 해협을 건너와서 기존 앵글로 섹슨이 장악을 하고 있던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윌리엄 1세 정보광 윌리엄 이 왕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더해서요. 근데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맞아요. 우리 2차 대전 때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한 지역인데 원래 노르망디가 프랑스로 합병되기 이전에는 약간
별도의 국가와 같은 그렇죠. 예,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이제 스칸디나비아 바이킹의 후손들인 노르만 민족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민족 바이킹.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요. 요 노르만 민족이 다시 잉글랜드로 맞아요. 들어와서 뭐 그동안 이제 자기들이 쓰고 있었던 어떤 의복, 관습, 언어, 습관 이게 좀 약간 프랑스 것도 좀 많이 그렇죠. 섞여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잉글랜드로 이게 들어오게 되는 맞아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품 안에 보면은 언어와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간혹 등장을 네.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을 아마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어도 보면은 정말 옛날 영어를 구사하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동사의 규칙 변형과 불규칙 변형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불규칙 변형에서 옛날 섹스너와 그 앵글로 섹슨 쪽이 사용했던 그런 표현이 많았다고 하고 여러 언어들이 혼합이 되면서 규칙 변환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아마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봉건제도가 서서히 확립이 돼서 왕이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어떤 공적이나 전쟁에서의 어떤 그 무공에 따라 가지고 신하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제도, 이런 봉건제도가 시행하고 있었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슬람교도에게 빼앗긴 이 성지를 우리가 탈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십자군 전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이제 3차 십자군 원정이 있었는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리차드 왕, 사자심왕, 사자심. 마음이 사자와 같다 하여 사자심 왕인데 요 사자심 왕과 동생인 존 왕, 예, 존 왕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존 왕이 참 캐릭터가 마음에 드는데 예. 특이해. 아무튼 존 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예.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아무튼 예. 요 시기가 바로 그런 작품의 배경이 된다. 예, 이렇게 맞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귀족들이 쓰는 언어라 할 수 있는 노르망디 언어, 그리고 섹스너, 이 저기 정복당한 민족이 그렇죠. 쓰는 언어, 피지배, 섹스너. 요 두 언어를 이 작가가 재미있게 희극화하고 그걸 그렇죠. 인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언어의 흐름과를 통해서 이 책이 추구했던 자기만의 민족성, 잉글랜드라는 민족성을 강조했던 것들이 좀 재미있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니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이제 종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십자군 전쟁을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3차까지 갔고 예루살렘 정복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은 잘 안 되고 근데 여기가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계급화가 되는데 그 계급의 첫 번째는 이제 그 종교의 성지 중심의 싸움에서 이게 권력화되고 그렇죠. 이 권력화되고 이게 지배자 새로운 지배자가 형성이 되고 이 지배자의 밑에 있는 피지배자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순수한 종교 전쟁으로 시작했던 것이 권력화되고 이제 지배와 피지배로 가면 그 종교 자체에 대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계속 많이 나오죠. 이 소설에 보면 많이 이 소설에 나옵니다. 보면 이제 수도사들인가 그 수도 원장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 소설의 재미도 읽으면서 재미도 그 부분도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맨 앞부분이거든요. 거스와 완바가 이제 아까 언어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수도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들, 그들과 대화하는 부분들, 여기서 이제 그 월터 스콧이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굉장히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에 대해서 좀 약간 나름대로 좀 해학적으로 좀 비판적인 대목 중에 하나가 저는 좀 약간 이 부분이 좀 약간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팍스 보비스쿰이라는 평화를 빕니다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너는 수도사 행세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옷을 바꿔가지고 이제 수도사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변장을 하죠. 변장. 탈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나 뭐라고 하면 되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팍스 보비스쿰 평화를 빕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넌 프리패스가 될 거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었죠. 최신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회로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서로가 기독교인이구나 서로 이제 어때 뭐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말을 거의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에이멘, 아멘.
에이멘.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뭐 남의 답을 하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같은 맥락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네, 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굉장히 뭐 이 문명과 문명이 만나가지고 굉장히 뭔가 이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이다 시기였죠. 보니까. 네. 예. 제가 그 바이킹을 좋아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바이킹의 이제 그 문화가 사실은 언어나 종교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침공을 해서 프랑스 와서 이제 기독교화되고 네. 그 기독교화된 바이킹들이 다시 영국을 침범해서 다시 잉글랜드를 기독교화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프랑스와 충돌했던 북부 유럽인들까지도 겁나했던 바이킹 사람들도 나중에는 언어와 문화와 종교가 슬슬 내려와서 융합됩니다. 이게 그렇죠. 언어나 종교가 사실 한민족의 지금 와서 지금 우리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오산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이게 예. 지금도 그런 걸 장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의 문화와 언어는 지금의 것이 아니라 역사를 타고 나오면 맞습니다. 다 주변 사람과 그렇죠. 융합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의 문화가 하나의 또 다른 문화의 어떤 우월적으로 서가지고 그 문화를 흡수해가지고 통합한다는 건 정말 절대 말이 안 되는. 네, 맞아요. 예. 여기서 이 아이바노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문화 융합, 네. 언어 융합,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계급이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계급 간의 융합도 이 문화를 통해서 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게 이 소설을 읽으면 그런 부분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까지 이제 이 아이반호 다루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 51회에서는요 아이반호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인물들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 네. 다음 주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토리 자체는 이 플롯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리고 뭐 러브 스토리 양다리 앤드 저기 해피엔딩.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노르만과 섹슨의 어떤 조우, 껄끄러운 조우를 시작으로 밥 먹는 때의 조우도 있었고 나중에는 그 토너먼트 흔히 얘기하는 그 마상 시합 대회가 있었고 결국은 그 이후에는 좀 어떤 노르만과 이 섹슨의 대결 구도가 그 다음에 좀 바뀝니다. 윌리엄과 존 왕자의 대결 구도로. 또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갈등 구조는 레베카의 그 종교적인 문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까지 해결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걸 화해하고 그 통합과 융합의 그런 세계로 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노르만 기사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 모습부터 이렇게 좀 처음에 이 장면이 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론가 이동을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우리 고사흥 대감 섹슨족의 마지막 최후의 영주 세드릭의 땅에 딱 들어와서 세드릭의 집에 그 성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찾아가다가 이제 그 원버하고 거스를 만나는데 원버하고 거스가 장난을 치죠.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만은, 어떤 순례자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순례자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르쳐주고 결국 순례자도 같이 가게 되는데 이 순례자가 바로 아이반호 아들이었죠. 보면은 그 세드릭 역시 물론 노르만 이 기사단 성전 기사단과 성직자들을 맞아들이면서 사실 본인은 굉장히 내켜하지는 그쵸.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죠. 예. 그래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노르만 것들을 내치면은 우리 섹슨족의 품위가 무엇이 되겠느냐.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나름대로 이 고귀한 전통을 나 그대로 보여주겠노라 라고 이렇게 환대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저자가 말이죠. 섹슨족을 상당히 이제 여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이 세드릭의 그 성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싫어하는 정치적으로 싫어하는 노르망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약간 거리감이 있는 유대인도 어쨌든 모두 다 식사 자리에 다 초대한다는 거죠. 핵심 인물이 여기 다 나옵니다. 이 성 안에 모두 다 들어와요. 나중에 이제 다 역할들을 맞습니다. 하긴 하는데
요런 게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는 앵글로 섹슨종의 그 일단 품는 그 모습을 이 딱 초반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드릭의 성이 결국은 모든 걸 네. 대통합하는 그런 섹슨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아들에 대한 애잔한 슬픔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있고. 예. 여기서 또 이제 로에나 공주가 또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그 왕족이기 때문에 네. 사실 세드릭과는 좀 약간 서열 신분 차이가 있죠. 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애매하죠. 세드릭이 예. 귀족으로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로에나 공주를 후견을 하는 후견이니 그죠. 후견을 하면서 예. 이제 성에서 마치 이렇게 아버지와 딸처럼 관계로 그렇죠. 모시고 보이지만 있는. 예, 그냥 후견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세드릭은 어떻게 하면 우리 로에나 공주님과 나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그 귀족 한 분이 있어요. 네, 네. 예, 그 하고 어떻게 한번 저 둘을 맺어 가지고 우리 섹슨 왕가를 한번 부흥을 시켜 볼까. 이런 다시, 고민을 하고 예. 있는데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그렇죠. 공주랑 그 예. 사람을 결혼을 시키고 섹슨족이 다시 순수한 독립하면. 점이 있어야 예. 되니까. 순수한 섹슨족만의 영지 그 국가를 형성하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에설스텐인가요? 에설스텐. 아 맞아요. 예, 에설스텐 예. 맞아요. 좀 뭔가 겁 많은 수탉 같은 그런. 네, 에설스텐이 이제 그 섹슨족의 넘버 2 정도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그 하룻밤을 지내면서 여기서 이제 그 유대교의 아무튼 그 지금으로 치면 대재벌이죠. 지하 경제의 큰손. 고리대금업으로 이제 예, 불을 축적한. 그렇죠. 아이작도 하룻밤 머물게 되는데 아이작이 좀 이게 성전기사단에게 좀 약간 무례가 되는 뭐 성전기사단 입장에서는 무례가 되는 그런 발언으로 해서 사실 원래 제거를 하려고는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아이반호가 끼어들어서 그 아이작을 구해주죠. 대신 이제 아이작이 아이반호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 이런 시합이 있다고 하는데 뭐 필요하면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말도 사고 갑옷도 사고 한번 나가보세요 해서 요거를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이제 아이작의 인물이 약간 흥미로운 게 이게 뭔가 자기한테 이제 베푼 어떤 그 은혜를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제 갑옷도 주고 가난한 순례자한테 주는 것 같지만 또 보면 굉장히 계산적인 인물이기도 아주 해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철저한 투자자. 저는 제가 맞아요, 봤을 투자. 때 제가 봤을 땐 월터 스콧이 의도하고 그냥 빌런으로 만든 게 아이작이 아닌가 근데 싶은데. 이 재밌는 게 이 유대인이라는 생각이 예, 이게 예. 지금 1800년에 나온 작품이지만 배경은 12세기고 유대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이제 유대인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 예수가 탄생한 이후에 예수 중심의 기독교 문화에서 원래는 유대교에서부터 이렇게 비껴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유대교를 보는 시각이 당시에도 이랬었구나 할 정도로 그렇죠. 네. 유대인은 2000년 전부터도 이렇게 약간 그러게 말입니다. 터부시 됐구나. 네, 특히 돈을 관리하는 사람.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세리인들에 대한 폄하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의 유대 세리인들을 상당히 폄하하는데 여기도 약간 이 작가가 그런 걸 베이스로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물론 그 당시 분위기, 12세기 분위기를 이제 옮기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때부터 어쨌든 그랬구나. 책을 내면서 이게 19세기에 나온 책인데 네. 나름대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화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예, 한데 그게 딱 예. 있었다는 거죠. 12세기에. 아유, 참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며칠 후에 드디어 우리의 존 왕. 지금 스토리상으로는요. 리처드 왕은 지금 등장하지 않아요. 십자군 네. 원정을 갔기 때문에 지금 군에 없어. 그리고 아직 죽는지 등장하지 살았는지 않아요. 몰라. 네. 그래서 동생 그렇죠. 십자군 원정을 갔다가 지금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억류가 된 상황이었어요. 네, 죽었는지 지금. 살았는지 네. 몰라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을 형성해야 되는지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존왕을 상대로 권력을 형성해야 되는지 이 섹슨족에 있는 귀족이나 노르망디에 네. 있는 귀족들이 눈치를 엄청 보고 있는 상황이죠. 엄청 이게. 지금 계산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왕이 이거 주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고 기존 권력이 붙느냐 아니면 미래 권력이 붙느냐. 이 안에 다 있죠. 예.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 존 왕자가 이 마상 시합을 주최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당시 이 영국에 있는 빠구점 낀다는 기사들 다 참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그 강철 부대
뭐 아니면 뭐 저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는 뭐 피지컬 요런 대회 아니겠습니까? 예. 자, 여기서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죠? 의절이라고 했나요? 의절은 아니고 아이반홀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름을 그렇죠. 밝히지 않고 의절기사인가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의절기사, 나는 연을 끄는 기사이다라고 호련히 등장을 하는데, 이 호련히 등장을 한 애가 또 되게 잘 싸운다. 네. 또 정말 잘 싸운다. 예, 예. 문제는 첫날은 그렇게 잘 넘어갔어. 예. 첫날은 잘 넘어갔는데 둘째 날 시합을 보면은 편을 나눠 가지고 이제 대결을 하는 그런 게 예. 있습니다. 그런 걸 물론- 뭐라 그러죠? 막싸움? 패싸움? 개싸움? 아니 뭐 약간 물론 팀전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예. 팀전. 예. 아, 이 고상한 말로 팀전. 역시 배우신 분이야. 다르네. 예, 우리 배우신 개싸움, 분이야. 막싸움이죠. 개싸움, 맞싸움, 패싸움. 뭐 물론 월터 스콧이 의도한 대로 예. 요 팀전은 예. 노르만 기사팀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섹슨 기사팀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데, 예. 원래는 노르만 기사팀이 유능하죠. 유능해야겠죠. 그리고 그 기사 안에는 문화가 그리고 거기서 거기에는 시작되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한 성전 기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프로 선수들이 있어. 프로 선수. 선출들이야, 선출들. 거기는 십자군 예. 전쟁으로 갔기 때문에 전쟁의 그렇지. 모든 걸 통달한 예,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어머, 근데 웬일이야? 그래서 우리의 아이반호도 이 팀전에서도 사실 살짝 위험했어. 아주 위험했죠. 살짝 위험했는데 어딘가 얼굴을 꽁꽁 싸맨 이상한 검은 옷을 입은 진짜 흑기사가 나타나죠. 진짜 흑기사가 나타나서 진짜 진짜 이게 흑기사. 흑기사의 전통이죠 이게. 예, 예. 아, 근데 흑기사가 개싸움처럼 안 싸운다. 한 방에 그냥 뭐. 자기 이제 달려드는 애들 한다면 톡톡 한 대씩만 툭툭 치고 깔끔하게 예. 자기 할 일을 하고 또- 훌쩍 떠나버리는. 호련히 사라지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흑기사. 불러도 보지도 않고. 호련히 사라지는 인물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럭슬리. 예, 로빈후드죠, 로빈후드. 로빈후드. 예, 그냥 원래는 이제 그 마상 시합이 메인이면은 부대 행사, 예, 부대 행사 활쏘기. 부대 행사 활쏘기. 활쏘기 예. 시합. 이분은 이제 부대 행사 참여를 위해서 이제 많은 그 향사들이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럭슬리가 약간 조남하고 좀 약간 껄끄럽게, 그래, 당연히 껄끄럽게 조금, 했어요. 해서 좀 혼내주려고 했으나 굉장한 실력을 보고 조랑이 놀라버리는, 쫄죠, 쫄. 존 왕자가 놀라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둘째 날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는 뭐 이 마상 시합의 우승자는 누가 봐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이건 아이반호야. 이때는 아이반호라고 모르죠. 의절 기사. 의절 기사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 공주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을 해서 그 공주로부터 왕관을 수여받을 수 있는 그 이벤트를 열죠. 이런 이벤트를 여는데, 웬일인지 모든 사전 그 작업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노르망의 공주 대신 저 망해가는 섹슨족 루에나 공주를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공주에게 결국 왕관을 받게 되는데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성 등장합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니까, 자, 그런데 아이반호가 알고 보니까 이 시합 중에 좀 상처를 좀 크게 입었어요. 심하게 네. 입었죠. 근데 이게 오늘날로 치면 스포츠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강철 부대, 피지컬 그런 건데 4명인가가 죽고 수십 명이 불구가 됐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야, 이 당시 스포츠는 정말 힘들겠군. 이 경기는 사실 이 마상 시합은 명예를 위한 네. 경기고, 그 사실 이러잖아요. 마상 시합 할 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서 떨어지니까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상대방도 말에서 내려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상대방이 일어설 때까지 기다렸다. 이게 얘기하는 명예와 관련된 건데, 이 바보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싸워? 당시에는 왜냐하면 귀족은 명예를 위해 싸우는 거고, 예. 실제로 싸우는 사람들은 이제 서민들이 예. 그냥 막 싸움하는 거예요. 밑에서 말 안 타는 사람들이 막 서로 죽이고 있고, 귀족들은 여유 있게 싹 가면서 하나 탁탁 찍어 보면은 좀 서글픈 내용이죠,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예.
마상 시험장에서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마상 시험장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피투성이가 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 관중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흥분하고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면서 막 응원하고 뭐 투싸 이렇게 하는 모습에 대한 약간 작가가 여기에 대한 약간 평가를 섞어가면서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이 네. 부분을 하나 읽을게요. 습관의 힘은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광경에 천성적으로 끌리게 마련인 상스러운 관중뿐 아니라 관람석을 꽉 채운 높은 신분의 숙녀들조차 분명 오싹한 흥미를 느끼면서도 그토록 끔찍한 광경에서 눈을 돌리려고 하지 않은 채 시합을 지켜보았다. 사실은 연인이나 형제 혹은 남편이 말에서 떨어질 때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가냘픈 비명이 들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주위의 숙녀들은 손뼉을 치고 베일이나 손수건을 흔들 뿐 아니라 멋진 공격이나 타격이 눈앞에서 펼쳐질 때마다 용감한 창이여 훌륭한 칼이여 라고 함성을 외침으로써 전사들을 독려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시합에 여성들인 보인 관심이 그러했으니 남성들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2부에서 원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사가 이제 현대 무기의 발달로 이제 더 이상 쇠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나름대로 자기가 기사의 후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비행기를 몰던 파일럿들, 공군들은 이 비행기를 모는 군인들은 자기들이 말 대신 비행기를 탄다 그래가지고 기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대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오늘날은 그 비행기들끼리 전투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꼬리를 잡거든요. 그 도그 파이트라고 해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은 뒤에서 잡아야 그래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예. 예전에는 그것도 신사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했대요. 비행기와 비행기 항상 정면으로 마주보고. 그런 거 보니까 옛날 그 정면으로 마주보고 서로 이렇게 접전. 그러니까 그걸 기사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근데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저 영화 있잖아요.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니. 어쨌든 그 보면은 이제 맞네 그 말이. 전투기가 날아가다가 전투 기술에 의해서 상대편 전투기의 뒷부분으로 잽싸게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제거하는 그런. 그렇죠. 나오죠. 맨 처음에 누군가 변칙을 썼을까요? 누군가가 변칙을 썼겠죠. 저놈 봐라. 나도 해야지. 그건 2차 세계대전 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그렇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멋있게 싸우는 방법마저 다 바꿔놨다. 맞아요. 옛날엔 그저 말씀드리지 우리 않았습니까? 무슨 책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그 전쟁을 할 때는 뭐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 달려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뭔가 우리가 비슷한 내용을 다뤘던 것 같긴 합니다. 책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는 내용을 기억을 못해서 셋 다 충격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아들이 돌아온 걸 이제 세드릭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굉장히 차갑죠. 여기서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부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들인 아이반호를 돌보는 거 누구겠습니까? 두 번째 여자 레베카입니다. 엄청난 유명한 여자예요. 이제. 굉장히 저는 레베카를 그 보면서 우리 옛날 그 레미제라블 할 때 에포닌 느낌, 에포닌 느낌. 그 느낌이 있네요. 그 능력 있는 에포닝이지. 그렇죠. 에포닌도 능력이 있습니다. 순정도 있고. 목숨까지 바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내용 구성이 뭐냐 하면 이제 그 납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말 시합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세드릭하고 이게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아까 성전 기사 쪽에서가 그렇죠. 작전을 펴죠. 드디어 이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존왕하고 리처드가 들어왔다. 리처드가 들어왔다. 요 한마디에 우리 존 왕자가 패닉이 됩니다. 그렇죠. 어머, 플랜 B 개시. 리처드, 우리 형이 들어왔다면 더 이상 나는 지체할 수가 없어. 바로 작전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역을 실행을 하려는 거죠. 반역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세드릭 쪽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마음을 좀 떠봤으나 내 편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세드릭과 뭐 그 주변 사람들 애셜스텐 그리고 뭐 모든 일가를 다 가둡니다. 싹 납치하고 유인해서 가둡니다. 네. 유인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하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우리의 흑기사 그리고 이제 그 록슬리, 로빈 훗을 중심으로 반격 작전을 펼치고 그렇죠. 섹슨 쪽에 이제 저 뭐라죠? 게릴라? 게릴라들이 우리 그래도 우리 섹슨족의 지도자들이 저기 어쩌고저쩌고 됐다. 맞습니다. 구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흑기사까지 포함돼서 이제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소설에 여성 캐릭터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로에나 레베카 말고 제 3의 여성이 한 명이 더 있죠. 이 성에 있는 것으로 나오죠. 네. 그 원래는 섹슨족의 귀족이었나요? 왕족이었나요? 근데 귀족이죠. 왕족은 아니고 높은 귀족. 섹슨족의 원래 귀족이었으나 귀족의 딸. 이 노르망들에게 이제 그 정말 능욕을 당하죠. 능욕을 당하는 몰리카. 몰리카 할머니가 나오죠. 그 할머니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평면적인 인물로 아무런 사연이 없는 것처럼 등장을 했는데 나중에 엄청난 사연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섹슨족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왜 섹슨족과 섹슨족이 노르만에게 어떤 이런 감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구출 작전은 성공을 합니다. 구출 작전은 성공을 하고 결국은 아까 그 로이카였나요? 물리카. 물리카가 이 성을 불태우는 것으로. 그렇죠. 이게 하이라이트죠. 요거 영화로 되면 아마 이제 그렇죠.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사실 그때 아닌... 그 성이 토클스톤? 예. 토클스톤 성인데 그 성의 싸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맞습니다. 빅 이벤트 싸움이고 여기서 이제 그 권력이 딱 그렇죠. 좌우가 딱 결론 나죠. 네,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실상 끝나게 되는 거죠. 흑기사, 즉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그 리처드 왕이 이동을 하던 중에 숲을 지나가게 되는데 숲에서 이 록슬리, 로빈 훗 일당과 조우를 하게 되죠. 처음엔 좀 약간 좀 적대적인 세력으로 좀 오해를 할 뻔했었는데 어쨌든 뭐 소설이 전체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뭐 좀 어쨌든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의 어떤 그 목적과 정체를 확인하게 되는데 결국 이 성에 이제 납치된 세드릭 영주와 이제 그 뭐 우리 관련해서 섹슨족 인원들을 구출해내면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이제 전리품들을 이렇게 분배하는 모습을 보고 산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그렇죠. 왕의 재산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냥하고 가져가는 사람들이라는 일종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그 약간 편견 요런 것들을 좀 약간 깨는 그렇죠. 정화하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뭐라 하죠? 정의로운 게릴라들. 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리처드 1세가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도적놈들이 그렇죠. 사실은 의적도 있구나. 네. 그리고 이게 그럴 만한 이유도 있구나. 제가 좀 재밌었던 게 숲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어떤 이게 경제적 가치,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숲이라는 것은 진짜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고 식량이 되는 어떤 그렇죠. 그 각종 고기라든가 또 사실 이때는 이제 뭐 도시라든가 이런 데서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을 은신처로 삼을 수도 있는 곳이고 굉장히 숲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큰 어떤 그 생태계? 그거는 사실 영국이 영주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땅이 아까 얘기했던 숲이 사실 생산 지역이죠. 생산 그렇죠. 지역, 중요한 생산 지역이기 때문에 영주는 자기 성을 중심으로 일대 반경에 숲을 다 갖게 됩니다. 아하.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은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받게 되는 거죠. 과하게 받으면 그렇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도적들이 생기는 거고 적절하게 관리하면 훌륭한 영주가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생각들이 지금도 그 귀족들 그리고 현대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쪽에 있는 그런 그 부자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영역. 록슬리는 다시 전리품의 분배를 시작하였는데 훌륭할 정도로 공정하게 배분하였다.
전체의 10분의 1은 교회의 목과 경건한 용도로 떼어놓았다. 그리고 일부는 일종의 공동재산으로 배정되었고 일부는 죽은 전우들의 처자식을 위해서 할당되거나 유족을 남기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미사 비용으로 할당되었다. 나머지는 각자의 계급과 공적에 따라 무법자들에게 나누어졌다. 그리고 자칫하면 그런 문제는 온갖 유혹을 사기 쉬웠으므로 매우 빈틈없이 나누었고 절대적인 복종을 받았다. 흑기사는 그토록 비합법적인 처지에서도 그들이 매우 질서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자치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 그리고 이제까지 흑기사가 목격한 모든 것들을 무법자들의 대장이 정의와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견해를 더욱 굳건히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레베카, 우리 아이반호를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줬던 레베카가 이 성전 기사단들에 의해서 이교도 마녀로 이렇게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후반전에 제일 재밌는 장면이 이거 같아요. 네. 좀 흥미진진하고 그렇죠. 레베카를 누가 구할 것인가, 누가 구하러 올 것인가, 그리고 그렇죠. 레베카는 죽을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그 후반전에 재미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레베카가 마녀로 몰린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얘기하면 성전 기사단의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성전기사. 길베르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서 길베르가 여러 차례 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내년이 감히 원래 성전기사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가? 성전 기사요? 당시에는? 여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군요. 맞아. 유대인이어서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분열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자고도 하고 그냥 시간을 끌자고도 하고. 이상해 좀. 아니, 자기 분열 도망가자고. 정신 분열 증세가 나타나요. 사랑과 명예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재밌어요, 근데 그 부분은 상당히. 그래서 그 사람 결국 이상하게 죽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길베르 맞아요. 길베르. 성전기사.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마녀가 아님을 레베카가 이제 그 어쨌든 기사단장의 그 종교 재판에서 주장을 합니다마는 모두 기각이 됩니다. 재판도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 이건 뭐 인민 재판도 아니고. 하지만 레베카에게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레베카가 장갑을 딱 벗어던지면서 이 재판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의 마지막 항변권인 뭐라고 했죠? 자신을 위해서 대신 대결을 할 수 있는 대전사를 통해서 나의 자기네 결백을 이기면 내가 결백한 거고. 법적인 논리가 필요 없어요. 법적인 논리가 필요 없고 대전사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원장인 이 기사단장이 72시간 내에 너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대전사를 찾지 않으면은 너는 마녀로 결론 난다. 확정 판결을 받고 너는 무시무시하게 너는 결투재판이에요. 결투재판. 근데 사실 이거의 팁을 알려준 것도 그 성전기사였잖아요. 그 분열을 계속해. 길베르가 그때 이거 알려주면서 내가 싸워서 죽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흑기사가 돼야 되는 거야? 야, 이게 내가 우리나라 넘버 3인 거 알지? 리처드 빼고 아이반호 빼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럼 리처드는 뛰지 않을 거고 그러면 뭐 소설이 뭐 뻔하지 그러면 아이반호가 나오겠구나. 또 이게 또 제3회, 제4회 인물이 왔을 때 내가 길베르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살려야 되는 거야? 내가 이기면은 레베카는 죽을 것이고 내가 지면은 또 레베카는 살아날 것이고 이거 약간 혼란스러운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가 애가 그냥 픽 쓰러지고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아이반호가 이 길베르와 대결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뭐 물론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뭐 이미 결론 난 거 아니겠습니까?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하지만 저는 사실 아이반호에 대해서 이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반호, 너의 마음은 로에나 공주냐 아니면 레베카냐? 너 약간 좀 애매하다 둘 사이에서. 아니 실제 이 아이바노를 소재로 만든 영화들이 있잖아요. 영화 버전에 따라서는 약간 레베카와의 로맨스가 굉장히 강조될 때도 있대요. 그럴 수 있어. 이게
혹시 그 들바람님께서는 본인이 아이반호였다면 로에나와 저는 권력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생각 안 합니다. 아이반호네. 바로 로에나 홍지로 가든지 네. 권력지향입니다. 권력지향. 예. 네. 미래 권력을 그렇습니다. 향해서. 왜 자갈길을 걷겠어요? 아니 저 들바람님 네. 21세기에서는 자본이 가장 큰 권력입니다. 그런가? 그러면 레베카인가? 레베카로 바꿀게요. 네. 헷갈리네. 결국 뭐 아이반호는 뭐 로에나하고 결혼해서 함께 뭐 이렇게 살죠. 결혼은 합니다만 이제 더 이상 그 섹슨 왕가 복고에 대한 시도는 이제 더 이상 끝나죠. 이루어지지 않죠. 결국은 이제 뭐 들바람님께서도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모든 민족과 이게 융화되는 네. 서로 인정하고 서로 행복한 새로운 대영제국을 위해서 소설은 그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길베르가 참 이상하게 죽죠. 감정적 혼란으로 죽는. 아니 저희가 첫 회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그 레미제라블 네. 장발장이 심신적 그 상실감으로 죽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심했겠어요. 맞아요. 그잖아. 그 그쵸. 아까 결투 재판만 하더라도 내가 죽어야 되나 제가 죽어야 되나부터 그러니까요. 시작해서 작전까지 다 알려주면서. 굉장히 자기 분열과 혼란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제가 마구니가 된 데에는 그 레미제라블을 하면서 장발장이 코제트에 대해서 딸 이상의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 그게 시작이었죠. 그게 네, 시작.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 저를 마구니로 찍으셨지 않습니까? 아니야. 네. 아니 그건 아닌데. 그때 이제 그 번역 버전이 좀 다르면서 그렇죠. 네, 거기서 발생한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좀 스토리는 단순하긴 한데 군데군데 좀 재밌게 이렇게 좀 스토리는 단순한데 이렇게 묶음으로 보면 장면으로 보면 그렇죠. 이 장면도 재밌고 이 장면도 재밌고 다 맞습니다. 재밌어요. 예. 예. 그리고 이 소설의 재밌는 부분은 또 중간 중간에 잉글랜드의 옛날 스토리들, 민속 얘기들 그런 것들을 첨가했거나 기도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이 작가의 그 준비, 그렇죠.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된 것 같아요. 중간 중간에 보면은 아무튼 그 이 라틴어 문구도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레스 잘레 운명에 맡겨라. 요런 거 있었고. 자 그러면 혹시 이제 클로징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혹시 뭐 두 분 낭독하실 부분이나 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레베카와 이제 우리 길베르가의 그 감정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책의 제 39장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 레베카에 대한 이제 신문을 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 길베르 아저씨가 혼란스러우면서 레베카와 이제 고백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책의 재밌는 거는 안습이다 길베르. 이 책의 재밌는 것은 각장이 시작될 때 이 편집을 그렇게 했네요. 이게 원저에도 그러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각장이 시작되면 앞부분에 약간의 맞아요. 코멘트를 달아줘요. 이 장이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그 코멘트들이 전부 다 예전에 고전에서 나온 문장일 수도 있고 어떤 유명한 작가의 말이기도 한데 제 39장이 코멘트가 이렇게 됐어요. 코멘트. 네. 39장이 시작할 때 앞부분이 오 처녀여 그대는 잔인하고 냉정하지만 내 마음은 그대만큼 당당하다네. 시워드라는 분이 이제 쓴 말인데 여기가 이제 그 레베카랑 그렇죠. 길베르죠. 길베르가 이제 갈등이 이제 분명해지는 뭐 결론 난 거죠. 사실은 이제 끝난 상황인데 거기에 한 부분. 불쌍한 분. 그렇다면 당신은 냉정한 판단력으로는 확실하다고 인정하지도 않는 율법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운명이란 말입니까? 확실히 이는 소중하지 않은 것을 위해 재물을 내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까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결심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칠고 변하기 쉬운 파도 위에서 흔들릴지 모르지만 제 결심은 만세반석 위에 단단히 묶여있지요. 조용히 하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당신은 불행히 선택하고 절망에 환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갑작스럽고 편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오. 당신이 맞이하게 될 죽음은 이 사람이 당신의 죄라고 부르는 악마적인 신앙에 어울리는 느리고 비열한 오래 끄는 고문의 연속이란 말이오.
이제 레베카는 결정이 났고 예, 예. 하고 이제 죽게 되는 거에 대해서 레베카는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길베르는 그 죽음이 그렇게 그냥 손쉬운 죽음이 아니다. 아주 왜 그렇게 쉽게 가려고 하시오? 아주 잔인한 고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계속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레베카 말하면 그게 아니야. 너 죽으면 끔찍해. 뭐 길베르는 진심이었을까요? 이게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거지. 아주 사랑으로는 진심이 아닐까. 그렇죠. 나중에 저 아무튼 그 돌연사 하는 걸 보면은 예, 정말 좋아했었나 봐. 사랑이면 선택을 했어야지. 왜 왔다리 갔다리 해. 그리고 아니 사실 도망가려고 말까지 준비했었잖아요. 같이 가자 마지막에는. 근데 레베카가 안 타잖아요 그거를. 아하. 저는 요거 저 그 한 몇 년 후에는 길베르의 시점으로 한번 새로운 약간 광기에 가까운 사랑을 펼치게 되죠. 예, 그래서, 예. 예.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 빌런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그래도 좀 재미있는 사람. 존 왕자도 그렇고 예, 좀 약간 다면적인 예,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이 소설이 그 심리 묘사가 없어서 거의 현대 없죠. 소설처럼은 이제 그런 예, 예. 그런 느낌은 없지만 묘사 그러니까 행동이라든가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사실. 네네. 아까 얘기했듯이 성격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아니 근데 너무 작가가 너무 아이작은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작 예, 딸이 그렇게 잡혀가는 그 와중에도 그 계산을 하죠. 예, 계산을 하고 뭐를 하고 아유 참, 당시 예. 유대인을 보는 시각이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월터 스콧의 아이반호. 자 오늘 저희 1부 여기까지 해서 그도 저 스토리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의 배경과 작가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 나눠봤습니다. 또 저희가 저희 북극오전에 사변이 있은 후에 또 처음으로 또 업로드를 하는 에피소드다 보니까 조금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예. 어떻게 좀 편집이 잘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자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좀 긴장되긴 해요. 몇 시간 후에 이 팟캐스트를 편집하고 있을 저에게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에 대한 내용이 아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 흑기사의 정체가 이미 밝혀져가지고 이걸로 스포일러로 놔뒀어야 되나 스포일러로 까면 안 되는데 다 알아요. 우리만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아이반호 2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